네, 안녕하세요. 처음 공부를 한 선도랑 선물 개념이 조금 어려웠죠. 어, 자, 보세요. 새로운 거를 공부를 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게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어, 앞으로 물건 가격이 오를 게 걱정인 사람은, 물건 가격이 오를수록 손해가 날 수 있는 사람은 물건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하는 것으로서 이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물건이 있어. 근데 그 물건이 가격이 오를수록 손해가 날 거야. 내 원래 거에서는. 근데 선물 아니면 선도롱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물건 가격이 오를수록 이익이 나잖아. 그러니까 손해가 나는 것을 내가 선물이나 선도를 롱을 함으로써 이 손해를 상쇄를 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해증이고,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야. 그래서 물건 가격이 떨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선물이나 선도를 통해서 떨어질수록 이익을 보는 거. 그래서 선물이나 선도를 숏을 함으로써 이 손해랑 이익을 상쇄를 시키는 해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원래 있고, 내가 원래 이 가진 거가 있고, 이거랑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거를 선물이나 선도에서 롱을 하든지 숏을 하든지 함으로써 이것을 두 개를 상쇄를 시킨다라는 거가 23.3과 4에서 배운 선도와 선물을 이용한 해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 가격이 내가 뭔가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앞으로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게 걱정이야. 그래서 오를수록 나는 손해를 보는 입장이야. 그러면 오를수록 이익을 볼 수 있는 선물이나 선도를 오를수록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선물이나 선도를 롱을 해가지고 여기서 손해나도 여기서 이익나게, 그래서 그거를 퉁치면 없어지게, 그렇게 하는 해칭 방법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물건이 있어. 내가 물건을 뭐 파는 회사야. 물건 가격이 나는 떨어질수록 걱정이야. 물건 가격이 떨어질수록 나는 손해를 보는 입장이야. 그러면 선도나 선물에서 물건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익을 보는 거를 내가 물건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익 보는 거를 내가 취해. 그래서 선도나 선물을 숏을 해. 그러면 여기서는 물건 가격이 떨어질수록 손해가 나더라도 여기 선도나 선물에서 물건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익이 나니까 그거랑 그거를 퉁치면 해증이 되는 거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이게 이 금융파생상품을 들어가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원래 있고 그거랑 반대되는 거를 선도나 선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해증이다라는 것이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그것부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냥 선도가 뭐고 선물이 뭐고 그냥 제가 그거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제가 방금 한 설명을 한번 다시 요거를 들었으니까 그거 앞에 거를 다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도랑 선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23.5에서 수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압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그냥 두 당사자가 어떤 특정한 기간 후에 특정한 뭔가를 현금 흐름이 될 수도 있고 뭔가를 교환, 수압 이렇게 하는 것을 수압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수압 시장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바로 안 와닿으실 건데 수압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선도 계약들의 연속된 선도 계약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도가 계속되면 그냥 이게 수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계약은 어떤 특정한 미래에 한 번 딱 하기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왑은 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그냥 주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도를 여러 번 하게 되면 결국 이게 스왑을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선도를 여러 개 묶어놓으면 스왑이구나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거 똑같아요. 모든 금융상품이 다 파생 상품은 다 똑같아. 앞에서 주식에 대한 선물도 있을 수 있고 채권에 대한 선물도 있을 수 있고 통화, 커런시에 대한 선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석유나 구리나 금, 은에 대한 선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 똑같아. 이자율에 대한 수합이 있을 수 있고 커런시에 대한 수합이 있을 수도 있고 기초자산을 구리나 은이나 아니면은 옥수수 같은 거를 대상으로 하는 수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파생금융 상품은 기초자산에 대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선도가 될 수도 있고 수합이 될 수도 있고 뒤에서 배울 옵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식에 대한 선도가 있을 수도 있고 주식에 대한 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주식에 대한 수합이 있을 수도 있고 주식에 대한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기초자산 영어로는 underlying asset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통화가 될 수도 있고 원자재,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개별 주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의 지수 인덱스가 될 수도 있고 코스피 같은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선물, 요거에 대한 선도, 선물, 수합, 옵션 요거에 대한 선도, 선물, 수합, 옵션 요거에 대한 선도, 선물, 수합, 옵션 상품에 대한 선도, 선물, 수합, 옵션 그래서 요렇게 기초자산을 뭘로 하든 어떠한 파생 상품이든 요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이 기초자산을 뭘로 하든 요런 파생 금융 상품이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먼저 살펴본 통화수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 앞에 예시가 조금 이게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독일에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독일에 있는 은행한테서 이제 독일에서 계속 영업을 했으니까 독일에 있는 은행한테서 돈을 좀 더 싸게 빌릴 수가 있겠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 회사라면 그냥 아무래도 미국에서 계속 영업을 했을 테니까 아무래도 미국 은행에 가면 좀 더 싸게 달러를 빌릴 수 있겠지. 그런데 이 독일에 있는 회사는 달러가 필요하고 미국에 있는 회사는 유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자. 그러면 독일에 있는 회사는 유로를 싸게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미국에 있는 회사는 미국 달러를 싸게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반대로 서로 필요한 게 달라. 그러면 독일에 있는 회사는 유로로 가서 빌리고 미국에 있는 회사는 달러를 빌려. 그런 다음에 서로 바꿔. 그렇게 하는 게 통화수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각각 유리한 이자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원하는 통화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두 기업이 특정 날짜에 정해진 환율로 달러랑 유로를 교환하는 계약을 하는데 각각 유리한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통화로 빌려서
줘 서로 줘 바꿔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뭐 이렇게 뭐 자세한 거는 우선 나중에 공부를 하실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커런시 스왑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야. 계속 수학은 자 보시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원하는 기업이 있어. 그런데 이 회사한테는 은행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를 좀 싸게 빌려줘. 반대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싶은데 고정금리를 했을 때 더 싸게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원하는 거는 변동금리라고 해. 그러면 고정금리로 했을 때 더 싸게 대출되는 회사랑 상황이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더 싸게 빌릴 수 있는 회사랑 고정금리로 빌릴 때 더 싸게 대출받을 수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근데 아까와 같이 그 두 개가 서로 원하는 거는 서로 다른 상황, 반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서로 각각 싸게 대출받을 수 있는 걸로 돈 빌려. 그런 다음에 서로 바꿔. 그게 이자율 수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기업이 대출 지불액을 각각 빌려서 서로 바꿔. 그러면 서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교환되는 것은 변동이자율하고 고정이자율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서 배운 통화수합이랑 지금 여기서 배운 이자율 수합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통화의 변동금리 대출을 다른 통화의 고정금리 대출과 교환한다든가 뭐 이런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영업을 해온 회사라면 우리나라 원화로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게 싸겠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가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계속 영업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는 게 싸겠지. 근데 서로 원하는 통화와 변동금리 대출이 달라. 그러면 그 두 회사가 서로 바꾸면 돼. 그게 통화 수합하고 이자율 수합을 섞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이게 뒤에서 또 말씀드릴 텐데 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리보가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미재무부 단기 채권의 이자율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변동금리 이거 뒤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 수합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두 포인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상품 수합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자, 보시면 분기마다 2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석유 생산하는 기업과 상품 수합을 맺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 이제 석유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고 석유를 파는 회사가 있으니까 서로 주로 사고팔고 하기로 계약을 맺는 거지.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 회사가 계속 분기마다 필요한 거니까 이거를 선물이나 선도를 하게 되면 이걸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지금 상품 수합, 석유에 대한 수합을 맺어버리면 주기적으로 여기 사고팔고 서로 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미리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이게 얼마가 되든 우리는 미리 다 정해 놨으니까 그때 가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상품에 대한 수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선물은 거래소가 있고 이제 두 상대방이 있어서 거래소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합도 마찬가지. 수합 딜러라고 불리는 뭐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고 이 은행을 매개로 해서 두 상대방이 은행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은행, 대표적으로 은행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 수합 딜러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거래소는 아니고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는 은행들을 이제 주로 은행들이 하는데 그런 애들을 수합 딜러라고 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각각이 상대방을 찾아 나서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한 뭐 일종의 거래소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런 애들이 수합 딜러라고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은행들이 수합 딜러의 역할을 많이 하고요. 내가 고정금리 대출이 필요해. 그러면 지금 수합 딜러랑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교환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 예시를 통해서 보시면, 수합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깔끔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고정금리랑 변동금리의 수합, 그러니까 이자를 수합을 하는 것을 지금 예시를 같이 살펴볼 텐데, 기업 A랑 기업 B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 A는 여기 지금 뭐 우대금리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를 기준금리, 리보라던가 아니면 뭐 미재무부 단기채권, 1년 단기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금리. 그래서 기준금리의 1%를 더한 변동이자율 혹은 10%의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A는 고정대출을 받고 싶어, 원해, 필요해. 기업 B는 기준금리에다가 2%를 더한 변동금리 혹은 9.5%의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기업 B가 필요한 거는 변동금리 대출이 필요해.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거 보기 전에 변동금리로는 누가 더 싸게 받을 수 있어? 변동금리로는 A가 더 싸게 받을 수 있지. 그리고 반대로 고정금리로는 누가 더 싸게 받을 수 있어? B가 더 싸게 받을 수 있지. 그러면 A가 변동금리로 대출 받고 B가 고정금리로 은행 가서 대출 받아. 그런다면 서로 원하는 게 이게 다 반대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 서로. 그러면 그게 이자율 수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통해서 예를 들어보면 A는 기준금리에다가 1%를 더한 이자로 변동금리 은행 가서 받아.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수합 딜러가 그런 수합 계약을 공짜로 맺어주냐? 또 그건 아니에요.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수합 딜러에게 내가 뭐 매년 아니면 매달 아니면 매 분기마다 9.75 예를 들어서 9.75씩 주기로 하고 요러한 그 변동금리를 주고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맺어. 그래서 지금 A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지만 고정금리를 원하는 거니까 수합 딜러한테 변동금리 줘버리고 고정금리를 받는 거를 계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9.75씩을 A는 수합 딜러한테 지급을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기업 A의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줘버리고 고정금리 대출을 원했던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거지. 그렇게 된 거고, 기업 B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그 수합 딜러한테 수수료로 1.5%포인트를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원하는 게 변동금리니까 고정금리 줘버리고 변동금리 받는 거지. 그래서 뒤에 그림을 먼저 보신 분들 혹시 이해가 더 빠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A는 가서 기준금리 플러스 1%로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 그런 다음에
9.75%로 수압 딜러한테 줘. 그런 다음에 수압 딜러한테 요것을 기업 A가 원했던 변동금리를 받아. 그리고 기업 B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 그런 다음에 수압 딜러한테 가서 야, 이거 고정금리 대출 가져가고 나 변동금리 대출 줘라 해가지고 이렇게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면 그래서 기업 A는 변동금리 대출 받은 다음에 이거를 고정금리 대출로 바꾼 게 되는 셈이고, 기업 B는 고정 이자율 대출을 받았지만 이게 결국은 변동금리 수합 계약을 하면서 변동금리 대출로 바뀐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가 된 거냐? 지금 보시면 기업 A는 9.75에 결국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거니까 이것은 얘가 아까 고정금리 받으려면 10%를 줘야 됐었는데 비용으로 이자로 냈어야 되는데 수합을 통하면서 그것보다 더 낮은 9.75만 주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고, 기업 B의 경우 원했던 변동금리 받으려고 하면 기준금리 플러스 2%포인트 더 줬어야 되는 거를 지금 보시면 기준금리에 1.5%포인트만 더 준 걸로 더 싸게 변동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업 A한테도 이익이고 기업 B한테도 이익이죠. 물론 수압 딜러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은 거고 공짜로 해준 건 아니죠. 그래서 9.5 받아서 은행이 9.75의 고정금리 대출로 교환해 준 거니까 요 사이에서 이 차이만큼 먹은 거고, 기업 B한테 대해서도 기준금리 플러스 1.5로 돈 받고 기존금리 플러스 1%로 돈 지급했으니까 요 0.5%포인트만큼 돈을 이제 중간에서 먹는 거죠. 이제 그게 수압 딜러가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면서 먹는 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수압 딜러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시면 요거 이렇게 없어지고 요거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압 딜러의 입장에서도 넷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 노출은 깨끗하게 없앤 거예요. 이 수압 딜러가 A랑 B랑 양쪽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그래서 요렇게 요런 것 때문에 수압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흥분해가지고 조금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 자, 다시 보시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로 대출을 받아서 수압 딜러한테 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랑 교환을 하는 거고, B 입장에서도 내가 잘하는 거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수압 딜러한테 가서 거기서 바꿔. 그러면 결국 기업 A도 이득이고 기업 B도 이득이고 중간에서 수수료 먹는 수압 딜러도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수압 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수압 계약을 공부를 해 보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